안녕하십니까. TV대연의 임시 앵커 정찬희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칠주기입니다. 어떤 칠주기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용산 참사. 용산에서 살고 계시던 5분께서 정부와 건설회사와의 분쟁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셨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간에선 그것을 용산 참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참사 때 특조위, 특별조사위원 활동을 하셨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원 의원님, 전 의원이시죠? 그때가 2009년 1월 20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용산 참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특조위 활동을 하셨던 유원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특조위에 들어가게 되신 구체적인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날 이제 그 야당과 여당이 전체 용산 이 참사가 대단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권 여당했던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이 5 원내정당이 일단 그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진상조사단이었습니다. 용산 참사를 많이들 아시지만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큰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본질은 이제 그 개발과 이제 또 이게 그 개발에 희생되는 사람들까지 투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그 후에 이제 정부 권력이 사실은 이 시위나 이런 사태를 사전에 이제 예방한다는 그런 명령하에 이게 잔인하게 진압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경찰 특공대는 뭐냐면 사실은 그 간첩이나 아주 대테러 있지 않습니까? 총을 든 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IS 같은 사람들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진압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일개 여기 철거민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투입해서 했다는 거는 사실 정부 의도는 이번 기회에 그 촛불로 인해서 그 상당히 정권이 그 위험의 지경에 들어갔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이 수입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시위만 있어라. 그럼 니네들 이거 아주 담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주 처참한 이 간격을 보여주기 위한 협박력이었다. 대국민 협박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위세, 네. 촛불 시위로 인해서 자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네. 국민 앞에 위세라는 자존심을 부린 일이다.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말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가 저기 다원이라 하는 이 철거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주 소문난 그 철거 회사입니다. 용역 회사로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어서 최근까지 그 이금노라는 회장이 구속되고 이렇게 했던 회사인데 이 철거 회사와 삼성물산의 그 재거율 과정에서 막 그냥 주민을 탄압하고 그 내쫓는 그 과정이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 재건축 반대 투쟁을 하면서 의왕시 내선동에서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삼성물산과 이 그 다원이라는 회사와 제가 한 3년 동안을 투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신 적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조위라고 하시면은 보통 객관적이고 되게 냉정하게 네. 사건을 조사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네. 국회의원이 더욱더 그런 자리인데요.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부조리가 있다 생각하시는 계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유원희 전 의원께서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셨다고요? 예. 그날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끓여가지고 야5당이 여당과 그 정당 원내정당 5당이
이게 저기 진상조사를 끌었는데 저는 장정당 대표로 이게 진상조사를 해서 저쪽 횡단보도를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용산역. 용산역에 바로 있죠. 네, 횡단보도. 남일당은 그래서 조사를 할 테니까 비켜달라. 그러니까- 길을 타달라. 난 조사단이다. 그러니까 치질 않아요. 타달라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계속 그 타달라니까 안 타니까 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달라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에게 딱 그래요. 그 경찰본부가 그 연행해 그러더라고요. 연행해. 국회에서 나와서 정당한 이제 조사 활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그럼요. 연행이라는 말, 그날- 직권남용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날 저는 그 배지도 찾고 또 그날 신분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행을 하더니 말입니다. 중간쯤 들어가니까 국회의원 저 새끼 밟아버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패를 짚고 발로 무릎을 치고 주먹으로 차고 그날 상당히 많이 폭행을 당했죠. 그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뭔가 하셨을 텐데요. 예, 고소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뭐 고소는 뭐 조사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청장은 정식으로 강일학 경찰청장이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죠. 사과로 끝났나요? 네, 사과로 근데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산 그 피해 국민들은 더욱더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그럼요. 그 실제적인 의심을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어떻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부상자가 교도소를 가가지고 4년씩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 아닌가요? 그들의 잔혹성과 그들의 그 편파적 기울어져 버린 그 균형 감각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참사를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셨던 유원희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이거 7주기를 맞아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정부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소수의 재벌과 이 탐욕에 앞서는 그러한 그 무리들의 대표가 아닌 실제 힘없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또 앞날을 위해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있는 자, 힘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사망께 이르게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 또 그 박근혜 정부도 그런 일이 없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은 말입니다. 그날 그 애매한 그 세입자들 이들을 폭도다, 테러리스트다 해서 죽은 자들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비극이 앞서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악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편향성과 네. 재산권을 누구는 행사할 수 있고 네. 누구는 행사하면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런 네. 불평등에 대한 문제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네. 차례를 만나 뵙게 될 분은 누구시죠? 예, 이충현님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망하신 그날 이 자리라고 하면은 남일당 기존의 남일당 자리죠. 예. 그 당일 사망하신 이상님 열사의 큰 자제분인데 이분도 그날 그 시위 현장에 있으시다가 그날 연행되셔가지고 죄 없이 4년 동안 감옥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직접 이충현 네. 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의원님. 예, 요즘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예, 지내고 여기 가게 장사는 잘 되시고요. 예. 예. 그래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 뭐 지금 용산 참사 일어난 지 7년째인데요. 네. 예, 아직도 그 살인 진압을 책임졌던 그 김석기가 저희 유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어서 아직도 저희 용산 참사, 용산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게 방송이 이 TV 대안에 7주기 이렇게 그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이 섭외를 받았는데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충현님과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TV 대안에 우리 정찬희 기자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예, 정찬희 기자님 진행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TV 대안의 오늘 임시 앵커 정찬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용산 참사, 우리 국민들은 그런 단어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재산권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권 행사에 재벌과 일반 국민이 차별을 받아서 이미 5분이나 사망하신 참혹했던 그 일이 7년 전에 있었고, 당사자 분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 전 하루 아침에 5명의 철거민들을 살인 학살한 용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용산 참사라고 알고 계시던 그 지역의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 위원장이었던 이충현이라고 합니다. 변 설명을 하시자면 당일 이제 돌아가신 5분 중에 이상림 열사라는 분의 큰 자제분입니다. 또 같은 날 이게 폭도로 몰려서 그날 일단 이제 이게 구속돼서 그 이후로 4년 동안 감옥에 살고 나오셨어요. 그런 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혀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철거민은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게 제목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 당시 5분의 철거민과 경찰 1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경찰 1분을 저희가 죽였다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됐고요. 철거민 5분의 죽음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7년 전 그날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12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씨였고요. 새벽 6시경서부터 경찰들의 그 진압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자마자 물대포를 쐈고요. 예, 그 물대포를 쏘니까 그 물대포가 그 물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살얼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물대포를 맞으면서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여서. 그러니까 눈이 아니고 그게 물 흥게 그렇게 저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물을 쏴서 그게 얼어버린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살얼음이 얼어서 거의 진짜 눈밭에 있는 그 앞에 그런 환경. 바로 그 주차장 1층 주차장에 눈밭처럼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몇 분간 얼마나 되는 양의 물을 쏘았나요? 그 날씨에? 저희가 이제 보던 거는 거의 장마철에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양의 그런 비가 내리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졌고요. 그게 약 한 2시간여 정도 가까이 계속 쏟았고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살포한 건 거의 한 30분 정도 계속 살포한 그리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이 부분이 있어요. 양혜성 씨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 돌아가신 분 몸에는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했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5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도 누가 하나 짓고 있지 않은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는지에 대한 그냥 막론에서 화재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 법의학자로 저희 쪽 법의학자로 참여하셨던 그 부검이의 소견을 보면 물리적 타격에 의해서 갈비뼈가 함몰되신 분도 계시고요. 물리적인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 뼈가 손상이 되고 얼굴 뼈가 손상이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설명을 하면 맞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소견을 밝혀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 이성수 씨 같은 경우는 3층에서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판명되지는 않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이제 지금 살아나셨던 분 중에 그분이 이제 지금 허리도 다치시고 계속 여태까지 재수술을 하시는 평생 장애를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을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옆에서 막루가 불이 활활 타오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신을 잃었을 때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받쳐주신 분이 지금 돌아가신 이성수 열사가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궁금한 게요. 예. 이제 공권력이 뿌린 물대포가 먼저였나요? 신라가 먼저였나요? 그때 상황을 보시면 지금도 그 저희 그 살인 진압을 책임졌던 김석기란 경찰청장이었던 내정자였죠, 정확하게. 그자가 하는 얘기가 저희 철거민들의 그런 화염병이 그 한강 대로변에 뭐 난자해서 어쩔 수 없이 진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용역들하고 같이 합동 진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숨겼었죠. 계속 저희가 막내에 올랐을 때 용역들이 밑에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폐타이어나 이런 걸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연막탄 같은 거를 태워서 저희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체증이 안 됐었는데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방패를 다 들어주고 용역이 거기서 물대포를 쏘는 영상이 그때 방송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용역들의 만행들이 그럼 이 사태가 좀 더 살인적으로 좀 더 폭압적으로 커진 데에는 용역이라는 외부 세력의 관계자가 아닌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사설적인 용역들 지금 저희 사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조합과 재개발에서 소외돼서 그 생계터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 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한쪽 조합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대화를 주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건설회사 그때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거 용역업체는 요즘에 문제됐던 다온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뿌리냈다. 그 회사는 계속 삼성물산이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던 업체들이에요. 근데 그 잔혹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을 직접 했던 사람이거든요. 의원이 되기 전에 삼성물산과 다원과 싸워서 사실은 그쪽에서는 이제 그 제 앞니가 부러졌거든요. 앞니가 부러진 게 그들하고 그 걔들이 그 폭력에 의해서 앞니가 부러졌었는데 그런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잔혹성이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무법천지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요, 재건축 현장에 쇠파이프를 찍찍찍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협하는 거예요. 쇠파이프를 때리겠다는 의사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해 당사자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악화된 데에는 굉장한 분쟁거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뭐 시행사, 정부, 그런 소위 말하는 철거민, 어떤 게 가장 큰 분쟁거리였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 개발은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원주민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개발이 일부 그 대규모 건설사들의 그 모든 그 이익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 지역에서 그런 개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인 세입자들과 이런 분들이 그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탄압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용산구청에 있었던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보니까 180억의 이제 보상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41억이 세계일보 이전한 데 들어가고 남이 39억인데 39억 중에서 실제 세입자에게 관한 목은 20억이 안 됐습니다. 몇 세대였죠, 총? 저희가 한 약 200세대 정도 됐는데요. 약 200세대인데 총 20억도 안 됐다고요? 예, 2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1,000만, 한 가구가 1,000만 원? 예, 합쳐놓으면 1억인데 그 1억은 또 그 주인한테 가는 것이고 세입자한테 가는 것은 더 적어질 수밖에. 실제 그 용산 그 구역이 그 용산역 바로 앞에서 대단히 좋은 상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상림 열사 같은 경우도 아마 한 5억 가까운 그
권리금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얼마였죠? 금액으로 따지면 뭐 꽤 예. 되는 예, 왜냐하면 이제 장사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25년 예.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예. 사실 권리금이 요즘은 상당히 세고 그래서 현실적이에요. 뭐- 아, 거기는 실제요. 그거는 어쩔 그 수 1억에서 없죠. 10억까지 그 권리금이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4천만, 한 5천만 원, 아니면 1천만 원, 2천만 원, 400만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일이죠. 자기 생계태자를 뺏겼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개발에 대해서 저희 얘기도 좀 들어봐 달라. 사실은 제도적인 절차에는 세입자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사실 권고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무시되고 그냥 강압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제3자의 시각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재산권 행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말살을 당하는 그런 위협과 실제 그런 피해를 보신 건데요. 근데 어쩌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많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언론 보도에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이건 정말 오해다. 이건 좀 고쳐서 좋겠다는 기사나 이렇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용산의 그 구청장이었던 그 구청장이 삼선을 하던 구청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그 건설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입자들을 떼쟁이라고 구청 문 앞에다가 구청에 와서 때를 써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저희를 무리한 요구를 했던 떼쟁이들로 표현했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저희 가게가 그 가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든 생계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 터전을 앗아간다는 건 저희 가족의 모든 삶은 앗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개발이 진행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저희도 그 개발 지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원주민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개발 목적에 맞게 저희하고도 대화를 좀 해달라. 저희와 대화를 해서 그게 정말 어렵다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수준에 이동이라도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용산 참사를 다룬 수많은 이런 영화라든가 예술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예. 아, 요거는 좀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 봤으면 좋겠다. 추천작이 있다면? 뭐 물론 가장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두 개의 문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두 개의 문을 보시면 이제 경찰의 시각으로 그날 이제 저희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환경이 나오는데요. 경찰 자체도 너무너무, 사실은 경찰도 그 국가에서 그 대기업 삼성물산을 보호하는 용역이 돼서 그 사람들도 정말 사지로 내몰리는 거거든요. 철거민들과 함께.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만화로 나온 것 중에 내가 살던 용산이라고 6분의 만화 감독님이 옴니버스식으로 만들어주신 만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영화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화는 사실감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섭고 거부감이 있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만화는 그런 것보다 그날의 환경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그때 예상성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혹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치료를 했다든가 정신과 치료 같은 걸 해준 적이 있을까요? 지금 그나마 지금 작년에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이 저희 용산에 대한 여태까지의 사실은 처음에는 약속은 이제 이렇게 진상 조사 이런 걸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했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좀 모아보는 그런 백서를
지금 서울시와 같이 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날 예. 진짜 이건 아비기한이었을 겁니다. 예. 그 아비기한 속에 있었던 그 대상자들 예. 그들의 어떤 정신과적 치료나 아니면 심리 치료가 있었냐는 거죠. 뭐 특별한 치료는 없었고요. 그 치료 자체가 사실은 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치료와 병행돼야 될 게 사실은 진상 규명이 돼가면서 저희 같은 철거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 보는 그런 구체적으로 것들을 어떤 진상 규명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그날 왜 그렇게 지금 참사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허벌판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7년이 지났거든요. 주차장이죠 지금. 예, 일부는 주차장이고 그 뒤로는 다 허벌판에 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어요. 그게 다 용산 4구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7년 동안 그렇게 될 일이었는데 지금 만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저희를 진압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희 철거민들의 하다못해 인질극을 벌이는 정말 흉악범들한테도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영화를 봐도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저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다. 원주민이 살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대화 좀 해달라고 올라가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 무리한 진압을 했냐. 그게 그 당시에 이명박이 추진했던 그런 건설주의,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뉴타운 뭐 지구를 그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건설 성공 신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건 그 당시에 뉴타운이나 뭐 이런 청계천이다. 촌호수. 예, 네. 이런 것들로 해서 뭐 거의 그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지역에 그 지하철 놔주고 예, 뉴타운 지구를 하려고.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일명 타운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결국 이제 촛불 집회로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공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쪽 기류는 뭔가 본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정권 안보 차원, 유지 차원에서. 하지만 건설사나 이 가진 재벌의 이 권리 보호가 세입자의 권리보다 너무 우선해 가지고 그 경찰력, 그것도 경찰 특공대는 실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병력입니다. 그들을 또 새벽에 컨테이너 속에서부터 이렇게 고공 낙하까지 해서 공수부대는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적진에 침투하는 식으로. 자국민을 죽이기 예.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하는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민 5명을 잡은 거죠 그게. 근데 그들의 권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진 자만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고 권력이라는 게 있다고 저희는 그 당시에 살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개발 지역은 법도 안 통하고 아까 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다원이라고 하는 진짜 이건 폭력 기업이죠. 예. 깡패 집단입니다. 예. 조폭 집단이 합법화된 네. 그런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사실 당한 거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건달이 어떤 식으로가 얘기했냐면 저한테 저기 그 밥을 먹는데 와가지고 한 친구 왔어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교도소에 나왔다. 그래 왜 나왔냐고 주들끼리 대답하면서 내 앞에 와서 내가 사람을 사진을 해서 이렇게 그 교도소 갔다고 그렇게 저를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아주 범죄 집단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대 다원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철거민들한테는 네. 뭐 부녀자들을 그 강간한 일도 있고요. 시칼 테러라고 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을 시칼로 네. 사람들 보는 데서 잘라낸 용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용산에서는 대놓고 뭐 길거리에서 주먹질을 하고 예, 뭐 저희가 신고를 해도 112에다 신고를 해도 30분이 지나도 경찰이 안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을요. 개발 지역에 살아 보시면 저희가 집을 이제 그 똑같은 삼성물산과 지금 다원이라는 초기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저는 이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집을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없는 틈에 들어가서 문을 다 제끼고 방바닥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은요 내몰라라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나중에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다원이라는 회사 와 그 저기 철거 용역가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간부들은 다 구속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구나. 그 다원의 회장이 이금동관 친구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아버님의 이제 기일인데요. 예. 마음이 참 그러셨어요. 이제 그 사태가 이제 7년이 지났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뭐 철거민들은 그 당시 이제 뭐 4구역 철거민들은 장례를 355일 만에 열사분들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4구역을 정리하면서 뭐 그나마 생계 대책이라고 받았던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째 개발이 저렇게 멈춰지다 보니까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뭐 다시 그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원래는 임시 상가를 그 얻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한바로 대처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서울시하고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가져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뭐 시작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태. 참 우울한 일이네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밀어내놓고서 막상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은 못하러 그렇게 참 헛짓을 한 거죠. 난리를 쳤죠. 생난리 친 거죠.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이게 있던데 이건 뭐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요. 그 당시 살인 진압을 지휘했던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가 또다시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경주 지역에 출마를 했습니다. 김석기는 유가족들한테 2년 전에는 공기업 사장에 앉히면서 유가족들한테 사죄하겠다. 찾아오면 사죄하겠다고 해서 저희 유가족들이 네가 무슨 사죄를 할 거냐고 그래서 공항공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그자가 뿌려놓은 이 추운 날씨에 물을 뿌려놔서 빙판길을 만들어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설 용역들을 고용해서 유가족들을 질질 끌고 나오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조차도 저희 유가족들을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유가족들이 사죄를 받으러 간 거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었어요. 누가 내 접근금지 신청이? 김석기가 저희 유가족들을 이제 저 유가족 정당하시다는 거죠? 사죄한다고 그러고서 뒤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예,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 그런 사람 같으면 사실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아프게 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또 약한 자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또 거기다가 추운 날 물까지 뿌려가지고 또 자기는 분명히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죄하고 물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그 용역을 동원해서 사설 용역을 동원해서 이렇게 끌어낸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가 위험한 건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건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 유가족들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또다시 안 죽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법이라는 걸 가장을 해서 더 죽여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김석기가 경주에 사무실을 낸 데까지 찾아가서 김석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김석기는 용산의 진상규명을 이루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대화나 타협이 아닌 정말 엉망진창으로 민원을 처리한 사람이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민원을 매끄럽게 잘 처리해주는 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얼마나 일반 민원은 엉망으로 돼야겠습니까? 아마 피곤할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 세금 낸 만큼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참 이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 아주 수잖아요. 이자는 일본 총영사관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어떠한 신분도 아닌데도 일왕
그 저희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왕의 생일 잔치에도 본인이 찾아갔던 이런 권력이라면 어떤 데도 머리를 조아릴, 정말 예전으로 말하면 정말 친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용산 참사를 더 키운 것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시쳇말로 기레기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레기 기사.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정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그자들이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를 무리한 요구를 했던 그런 떼제비로 몰았던 박장규의 말을 그대로 본인들이 어느 언론사죠? 그 조선일보랑 아, 조선일보. 동아일보랑 무리한 철거민의 농성이 또 화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달았습니다. 그 조선중앙동아 모든 죄를 저희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이 발생한 거다. 재벌이 요구하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내가 기자님께 물을게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벌이 요구하면 경찰 특공대가 가야 되는 건지, 재벌이 그럼 정부 권력이 국민입니까?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이 부분에 방금 언론의 태도에서 사실은 우리 문화상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근데 사자를 갖다가 혹돈이, 테러리스트니, 뭐 저기 여러 가지 것을 붙여가지고 그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가요? 저번에 보니까 박정희 죽을 때도요 대단히 충성하더라고요. 누구요? 박정희 죽었을 때도 아. 그렇잖아요. 뭐 이 나쁜 사람 죽었을 때도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근데 왜 용산에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게 표현합니까? 아유, 오늘 정말 장시간 인터뷰 힘드셨죠. 아버님이 참 많이 그리우시겠습니다. 예.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저희 유가족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더욱더 생각이 나죠. 예. 이렇게 저희 용산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열심히 또 싸워 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예.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 아직도 편히 쉬고 계시지 못하시죠. 아직도 마석에 찾아뵐 때면 볼낯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아픔은 수많은 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남아있을 거고 그분들이 느껴가실 텐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마음 아프시겠죠. 저희가 산자의 의무로서 꼭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억울함, 그 잘못된 개발 정책, 잘못된 제도 꼭 바꿔내고 더 이상은 개발 지역에서 그렇게 희생되시고 아파하고 쫓겨나시는 분들이 없게 꼭 이 세상, 꼭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편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